국가로부터 빨갱이가 돼서 그렇게 험한 세월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피해자들을 만나게 된 게 시작이었어요. 그 억울한 80년대, 90년대 감옥 생활, 끔찍한 감옥 생활을 하신 거죠.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빠들이 질질 끌려가고 수갑을 차고 두드려 맞고 국가폭력을 접하면서 국가가 폭력을 저지른다는 것에 그 가공할 만한 힘, 그 파괴력. 예, 안녕하세요. 정혜승의 브릿지 정혜승입니다. 네, 어색하네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당신이 옳다 정혜신 선생님에게 책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조평판, 공감하는 법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요. 사실 책도 책이지만 정혜신 선생님 이제 실제 해오신 일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풍성하고 감동적이며 울림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활동의 뒷얘기들,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보면 이제 사람 공부, 요게 그러니까 세월호 때 이야기를 갖고서 이제 쓰신 거고 애도 연습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정리를 하신 얘기들인데 이 책들을 보면 거리의 치유자가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신과 전문이신데 어쨌든 바깥으로 나가신 이야기 어떤 계기로 처음에 가셨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2005년, 6년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박동운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82년, 3년에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으로 온 가족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온 가족이 징역을 살고 장남이었던 박동운 선생님은 진도 농협의 계장으로 33살에 근무하다가 난데없이 갑자기 안기부에서 들이닥쳐서 이렇게 끌고 간 거죠. 서울로 압송이 됐고 고문당했고 수십 일 동안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그래서 고문 끝에 온 가족이 간첩으로 조작이 됐고 그때 전두환 정권 때 군인들이 정권을 잡은 어떤 정당성을 만들어야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해서 간첩으로 만들어버렸던 시절. 사건 자체는 1980년대 일이고 80년대. 그다음에 선생님이 박동훈 선생님을 만난 건 2005년. 네. 예. 19년쯤을 감옥에서 살다 나오셨어요. 33살의 농협계장님께서. 예. 그러니까 50대에 나온 거죠. 송소연이라는 인권운동가가 이분 좀 얘기를 좀 들어줄 수 있냐.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그 너무 억울한 분이어서 법적인 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에 어려움이 많고 이분이 뭐 정서적으로 그게 어떻게 온전하시겠어요? 그 억울한 80년대, 90년대 감옥 생활, 끔찍한 감옥 생활을 하신 거죠. 그때 오셨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옛날 왕진 가방 같은 시커먼 굉장히 큰 거기에서 저를 보자마자 막 허겁지겁 서류들을 막 이만큼 꺼내셨어요. 그때 안기부에서 조작돼서 내가 간첩이고 뭐 이북에 갔다 왔다고 한 날 나는 사실 회사에서 뭐 야유회로 여기 가고 있었고 본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막 이렇게 모은 자료들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걸 진도에서부터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 자료 하나도 필요 없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선생님이 어떤 상황이신지 충분히 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부터 마음의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국가폭력의 실체를 알게 됐고 아주 적나라하게 알게 됐고 그분 가족들이 다 끌려가서 임신한 아내까지 그 옆방에 불려와서 막 비명을 지르고 이런 셋째를 임신 중이었던 상태인데 네가 간첩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네 부인도 배가 이렇게 부른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서 항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 간첩이다. 막 나 북한도 갔다 오고 다 했다. 막 이렇게 쓰신 거죠. 그래서 그 가족들도 동생, 엄마 뭐 이렇게 다 싹 끌려가서 징역살이를 하셨으니까 이분만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 그분들 가족들도 다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됐고 이분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아이들은 어떤 세월을 살았는지도 듣게 됐고 그리고 그분이 감옥에 있었을 때 그 시절에 내 옆방에 어떤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억울하게 고문당해서 끌려왔고 내가 어느 교도소로 이감됐는데 거기도 나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옛날에 있었던 그런 동지들 얘기도 하시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또 다른 분을 데리고 국가로부터 빨갱이가 돼서 그렇게 험한 세월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피해자들을 만나게 된 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국가폭력의 실체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5.18 광주 피해자 선생님들을 또 만나게 됐고 또 그러다가 이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막 자살로 막 그래서 종북좌빨로 몰려서 그냥 노동자들이 해고돼서 내가 왜 해고됐는지 이유를 알려달라. 나 지난해까지 우수사원 표창받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왜 그리고 회사가 작년까지 잘 된다고 했는데 지금 왜 절반을 자르냐. 5천 명 있는 공장에서 2,646명이 한 날 안 잊어버리셨네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종북 좌빨로 이렇게 몰아갖고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됐고 거의 100여 명 되는 사람이 구속되고 그 구속되는 장면 진압 토끼몰이 같이 특공대에 의해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예, 그런 장면을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빠들이 질질 끌려가고 수갑을 차고 두드려 맞고 그랬죠. 그 이후에 이제 자살자들이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도 저 트라우마 저거 치유가 돼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국가 폭력을 접하면서 국가가 폭력을 저지른다는 것에 그 가공할 만한 힘, 그 파괴력 그런 것을 너무나 저는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말마다 평택에 가서 예, 그래서 그 해고자와 해고자 아내들 심리 상담을 하는 거를 종일 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와락이라는 치유센터를 이명수 선생님이랑 같이 평택에 와락이 생겼다는 뉴스를 보고서 되게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세월호 사건 때는 또 현장에 가셨다가 아예 안산으로 이주하셨다고 들어서요. 상황이 굉장히 특별하긴 했지만 상황이 매우 특별했죠. 진도 팽목항 나가서 그 유가족들 뭐 이렇게 현장을 보고 나서 이거는 그리고 그때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었고 그렇죠. 아무도 정부가 나서서 아무도 건사를 하지 않았고 그 어마어마한 피해를 간수를 하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막 소금을 뿌리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뭐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거대하고 상처가 너무 끔찍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안산에 또 공간을 여셨잖아요. 그 공간에서 그럼 하셨던 일은 조금 기존 진료실에서 하셨던 거랑은 또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저는 밥상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서 네.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조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쌍용차 그 해고 노동자들 그때 치유하는 그 와락을 만들었을 때도 제일 먼저 한 게 부엌 공간을 넉넉하게 만드는 거 그런 공간이 가능한 곳을 찾는 거 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시민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뭐 의자 같은 것도 주고 뭐 테이블도 주고 지금 같으면 당근 같은 데서 막 얻을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게 다 돈이었는데 진짜 오만 뭐 선풍기 에어컨 뭐 필요한 모든 거를 정말 시민들이 다 또 쓰던 거지만 이거 좋은 것들 많이 보내주고 해서 다 채웠는데 저랑 이명 선생이랑 한 얘기는 식기는 그 누가 보내주는 거 쓰지 말자. 집에서 먹는 밥그릇, 국그릇, 수저 이런 반찬 그릇 이렇게 사자.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그 투쟁하는 과정 중에 이제 상담하면서 저도 이제 막 같이 가본 적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들이 맨날 그 돈이 없으니까 그때 해고된 상태고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면 여기 얼마예요? 그거부터 먼저 봐요. 그래서 그때 돈으로 3,000원인가? 그 이하 되는 것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투쟁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녀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든 거죠. 그러고 본인들이 이렇게 평택 거기서 자기들끼리 있는 조그만 이렇게 아주 남루한 그런 사무실 같은 걸 노조 해고 노동자들이 모이는 사무실에 거기서도 이렇게 밥 먹을 때 보면 중국산 김치에 뭐 단무지에 막 이렇게 먹는 것을 늘 봤어요. 무너진 자존감이 상담을 한다고 그게 온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일상의 너무 극단적인 상황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시세끼는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 그리고 집밥같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식판 같은 거 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밥그릇, 국그릇, 수저 이런 거는 다 샀어요. 그래서 그때
와락 처음 만들면서 해고 노동자 그 아내들이 밥그릇 그 그릇 사고 그러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치유에 너무 중요한 바탕이 된다는 것을 너무 몸소 경험한 바가 있는 거예요. 상담을 하라 그러면 처음에는 노동자들이 해고 노동자들이 저는 괜찮고요. 제가 정말 심해요. 그러면서 제 먼저 해주세요. 약간 반농담 삼아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남자들이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더 심해요. 다들 그래요. 뭔가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는 게 내가 약해 보이는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 예. 안 그래도 가뜩이나 그렇죠. 해고당해서 위축됐는데 그렇죠. 그리고 막 투쟁 가오도 전성에서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세야 되고. 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봐야 주변의 동료들도 힘을 얻는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그러니까 위원장은 제일 늦게 상담했어요. 자기가 들어와서 질질 짜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아무 얘기 안 하고요. 그냥 밥 먹으러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밥상을 계속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해고되고 집에서 밥도 안 끓여 먹고 맨날 다니고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막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살림도 엉망인 상태죠. 그러니까 밥 먹으러 오라 그러니까 와요. 그래서 같이 막 그 동지들이 있으니까 같이 막 밥을 먹었죠. 이렇게 같이 저도 밥 먹다가 막 무슨 얘기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가 수월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 뭐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구나, 그러다가 요즘에 아이하고 또 그렇게 그래서 되게 힘들겠구나,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울컥하면 아유 밥 먹고 잠깐만 보자 이러고 하고 한 명씩 되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상담을 계속했어요. 진료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접근이네요. 그렇죠. 네. 밥상이 엄청난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이렇게 연대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밥상이 오만이를 열일을 해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안산에 유가족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을 때도 그때는 진짜 더 이렇게 개다리 소방 같은 거 해가지고요.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3, 4만 원, 한 2, 3만 원 하는 그런 개다리 소반이었는데 각상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진짜 밥그릇, 국그릇, 근데 그 반찬 그리고 딴 거는 몰라도 거기에다는 좋은 식재료로 음식은 진짜 정성껏 다 자원봉사자들이 한 거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한 거지만 그렇게 해서 밥을 차려서 줬는데 그때도 똑같은 거였는데 엄마들이 계속 그 청와대 앞에 가고 진도 팽목항에서 시위하고 그리고 계속 농성하고 그러니까 겨울에 찬바닥에서 계속 그냥 김밥 먹거나 계속 그러면서 그냥 맨바닥에 앉아서 있었단 말이죠. 집에 가서 아이를 잃었는데 무슨 밥을 끓여요, 뭘 해요. 그러고 살아가고 목 뒤로 뭐가 음식이 넘어가도 죄책감이 들죠. 내가 아이를 잃고 밥이 넘어가는구나. 그럼 죄책감에서 또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때는 그냥 누룽지만 계속 끓였어요. 밥도 못 넘기니까. 그래서 계속 누룽지만 끓이고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상담하라 이런 얘기 저 안 해요. 복잡하거든요. 반발심이 들거든요. 아이를 저렇게 보내놓고 내가 뭐 마음 나 살자고 내 마음 좀 편하자고 상담을 해? 이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자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같이 밥 먹자. 허리 아플 거니까 여기 그냥 뜨뜻하고 차도 있고 여기 오면 아무 때나 그냥 누룽지 좀 먹고 그런 정도다. 부담을 자꾸 줄어드린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계속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누룽지 먹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게 훅훅 얘기하다 보면 애익이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 둘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서적으로 치유의 바탕은 밥상이 다 깔아 주더라고요. 책에는 밥상과 더불어서 이것은 그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 게 뜨개질이었거든요. 뜨개질이 사람을 어떻게 구했는가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또 시작이 된 건가요? 그것도 쌍용차 해고 노동자 때 해봤던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억울하고 분노가 올라오고 그리고 막 그러다 보면 가만히 있다가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그냥 그렇죠. 발로 막 벽 치면서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이 잠재워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특정한 어떤 사람이 떠오르고 그러면 이게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그때 뜨개질을 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 같이 해주셨던 자원봉사분 중에 뜨개질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때 이제 물리적으로 단순한 뭔가에 집중을 하면 그게 명상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좀 그 생각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해고 노동자 아내들이 뜨개질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했다는 거를 그때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유가족 엄마들한테 뜨개질 잘 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했죠. 그때보다 더 폭발적으로 하셨어요. 이 엄마들이 그 아이의 마지막 순간, 내 아이가 마지막에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엄마를 불렀을까, 마지막 날 얘가 밥은 먹었나, 막 이런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 이게 거의 고문실에 끌려 들어가는 거죠. 이 생각이 줄어들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눈만 뜨면 계속 되니까 그래서 뜨개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그때 한 300만 원어치 저 뜨개실을 갖다 놓고 시작했거든요. 300만 원어치 뜨개실도 놀라운데 그 사연을 책에서 보니까 한 달치 300만 원이 단 하루 이틀? 예, 예. 미친 듯이 뜨셨다고요? 미친 듯이. 그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아줬던 그 뜨개실 값만 거의 억대가 넘게 들었어요. 실값만. 실감만. 예. 어마어마하게 뜨는데 이렇게 뜨다가 픽 쓰러져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기 직전까지 이걸 하지 않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런 부작용 없는 진통제가 있나, 이게 어떤 진통제나 어떤 수면제를 먹어도 이게 듣지 않는데 이걸 하는 동안은 엄마들이 그래도 생각이 들란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전투적으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월호 유가족들 엄마들이 그 뜨개질 하는 모습을 보면요, 보통 상상하는 뜨개질을 하는 굉장히 평온하고 평화롭고 그런 일상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무릎 담요덮고 이렇게. 근데 그때는 그런 풍경이 아니었어요. 엄마들이 이렇게 할 때 보면 거의 무슨 전투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투적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을 하지요. 예. 그래서 어떤 엄마는 그때 아주 단기간인데 100몇십 개의 긴 목도리를 떴어요. 목도리만 100개 넘게. 100몇십 개를 떠서 그해 겨울에 내 아이를 기억하고 있고 내 아이한테 잘해줬던 사람, 어떤 분은 그 태권도 사범님, 그 뭐 또 게임방 그 형, 뭐 이 PC방 형, 그래가지고 아이를 이뻐했던 사람, 아이가 좋아했던 사람 한테 그걸 선물을 하고 또 뜨고 또 뜨고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이를 누가 예뻐했지? 우리 아이가 누구를 좋아했지? 그 고통과 슬픔을 견디는 힘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떴어요, 엄마들이. 그래서 나중에 같이 이제 시청 지하에서 전시회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도 그래서 좋아했던 그 너무 고마웠던 사람들한테 그 선물로 하는 그런 뜨개질 했는데, 누구는 손석희 사장께 어떤 한 엄마는 선물로 뜨개를 해서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목걸이를 받은 사람은 그 아이를 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기억해 달라. 이거를 목도리를 하는 동안 내 아이를 계속 기억해 주겠지. 그 사실이 이 엄마한테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죠. 고통을 견디는 아주 작지만, 그래도 작지만은 않은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 없는 진통제가 또 있나. 올 상반기에 저희가 다들 마음이 힘들 때 대체 헌재는 결정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라고 할 때 제 지인 하나가 분노의 뜨개질이라고 명명을 하고 미친 듯이 뜨개질을 해서 엄청난 생산성을 자랑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마음. 거리에서 네. 그 앉아서 뜨개질 하는 분들 저 봤어요. 거리에서 농성하면서. 맞아요. 그 붕 뜨는 마음도 막 분노도 이러면서 그 분노에 내가 타버릴 것 같으니까, 휩싸일 것 같으니까 그걸 누르기 위해서 뜨개질이 그때 매우 도움이 됐어요. 개별적 존재로서 제가 상처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집단이 한꺼번에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었던 시기가 사실 1, 2, 3 이후에 한 몇 달이 진행이 됐잖아요. 뉴스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아지고요. 시위, 거리로 나가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더라고요. 내 옆에 같이 외치고 있는 그 평화롭게 깃발을 흔드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든든하고 위로, 공감이 큰 공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같이 같은 선에 서 있다는 자체가 나만 되게 그런 게 좋구나. 아니었구나, 이런 확인이.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것도 연결되면 그렇죠.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 있어. 우리가 이제 연결되기 위해서 오프라인 광장에도 나가고 네. 거리에도 나가는 것처럼 서로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그런 과정들, 그것이 재난 피해자가 됐든 네. 사실 저희도 쿠데타 피해자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고 이것도 우리가 세상에 학습을 해버렸구나, 민주 시민으로서.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우리가 네. 재난과 참사를 대하는 태도도 또 그 전과는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 뭐 남태령 대첩 뭐 이런 예, 예. 것들을 경험한 그런 기억들, 몸에 새겨진 그 경험들, 그 시간들, 그때 환호했던 그때 희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공유되고 우리가 같이 몸에 새기고 있는 것, 저 그게 너무 좋은 것 너무 같아요. 치유적인 경험이었죠. 그런 개인의 경험들이 우리한테 더 많이 스미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참사를 겪으면서 이런 치유와 관련해서 더 개별적인 얘기를 사실은 더 하고 싶은데, 제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떠나지 않는 이미지 중에 되게 한 가지가 뭐냐면, 진도 팽목항에서 그 민간 잠수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러 부모님들이 들어오는, 예, 아이들을 못 찾고 있었으니까 뭐 무슨 옷을 입었고 어떤 핀을 꼽았고 뭐 얼굴에 무슨 점이 있고 키가 맺히고 이런 인상착의를 이렇게 방처럼 진도 체육관 앞에 붙이면 그 붙을 때마다 엄마들이 막 모여서 내 아이인가 해서 와서 보고 이건 내 아이인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에 확인하는 그 장소였어요. 근데 거기 오면 뭐 거의 뭐 죽처럼 다 허물어지니까 다들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특별히 없었어요. 진도 팽목항. 그래서 거기 같이 있어줘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겠다 싶어서 이제 거기 있었는데, 제 기억에 아주 또렷하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들이 바다 위에서 올라오면 이렇게 들것에 들고 오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있었는데 소방대원일 수도 있고 군인이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정복을 입었는데 약간 주황색 비슷한 뭐가 이렇게 있으니까 소방대원인지 뭐 그때 확인은 못했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아이들의 시신을 이렇게 들것에 옮겨서 그쪽으로 운반을 하는 일을 했어요. 그때 그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 시신을 계속 나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느낌에 20대 초반이나 중반밖에 안 돼 보인 그 아이들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자기 동생뻘 되는 아이들, 자기 후배뻘 되는 아이들의 시신을 옮겨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그 아이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걔네들 생각에는 자기가 어디 가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뭐 유가족도 아니고, 뭐 단원고에 뭐 교사나 뭐 그런 집단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서 자기 임무 중에 일부 그런 일을 수행했는데 그 아이들 괜찮나? 예, 그 아이들 괜찮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느껴요. 그 참사와 관련해서 민간 잠수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 상담을 한동안 했는데 그분들이 입은 상처나 그 이후에 생활에서 겪은 후유증이라는 거, 골괴사 뭐 이런 것들 오고 무리하게 잠수를 시켰기 때문에 그땐 당신들이 영웅이다 플랜카드 붙여놓고 잠수를 무리하게 하게 했거든요. 그러다 그중에 또 한 명의 잠수사가 사망하고 나서는 그 책임을 또 그 바다에 내려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그 잠수사들한테 책임을 돌려서 수사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 얘기가 김탁한 작가님의 거짓말이다라는 네, 소설에 나오죠. 나오고 최근에 바다호랑이라고 그렇죠. 정윤철 감독님 영화로 그렇죠. 나왔는데 예. 정말 말씀대로 있을 수 없는 일. 네. 그러니까 참사와 관련해서 그 현장과 관련해서 여러 결의 상상도 못하는 피해자들이, 거의 극단의 피해자들이 마구마구 양산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 소방대원들의 내상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자꾸 문제가 되지만 오래됐군요. 한 번도 그럼요. 보고해 본 적이 없네요. 저는
예, 소방대원들 그런 치유 프로그램들 많이 해서 그분들의 내면을 알죠. 그분들은 훼손된 시신, 잘려나간 시신, 자살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수습하는 현장, 그게 업무잖아요. 구급대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매일 근무할 때마다 그 직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 본단 말이죠. 우리가 소방대원들을 영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박수치고 그런 거칠에만 보고 하는 박수 말고 이런 사람들의 실질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진짜 백이 대안이 나오고 진짜 백이 정책적 대안도 그럴 때 가능하지. 그냥 구호로 뭐 영웅이니까 뭘 하자 이런 정도의 것 가지고는 그동안 뭐 국가에서 하는 피해자 치유나 뭐 트라우마 치유와 관련해서도 거의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됐거든요. 그냥 코스프레 같은, 그냥 거칠애 같은, 뭐 이렇게 센터 만들고 뭐 이렇게 시설 뭐 어떻게 하고 어떤 제도 만들고, 근데 그것으로 사람이 그 치유되지 않고 훨씬 더 개별적이고 더 깊고 섬세한 과정들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야 결국은 그것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서 소방대원들의 내상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되고 더 자세히 알려졌으면 그런 생각들 그 이태원 많이 하게 참사 때 두 분이 네. 어쨌든 그렇게 되셨고 그다음에 소방대원들의 자살률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너무 지난 높아요. 10년 동안 순직한 분들보다 자살자가 더 네. 많다라는 네. 것도 충격이었고요. 제가 보면요. 네. 그러는 게 너무 이렇게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 만큼 지금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는 너무나 적극적이어야 되고 너무나 시급하고 그래요.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경찰분들도 똑같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렇죠.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가 왠지 그런 지원을 청하면 약해 보일까봐 혹은 아직도 나의 인사고과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조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국가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감대를 갖고 사회적 지원이 우리 모두의 응원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 당신이 더 귀하다라고 백경이라는 필명을 쓰는 네. 소방관님이 네. 책을 쓰셨는데 책을 쓴 이유가 날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유서를 쓴다는 마음으로 글쓰기를 시작했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본인도 자신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고 싶어서 공개하고 글쓰기를 계속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됐든 뜨개질이 됐든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든 우리가 뭔가를 좀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좀 그런 태도를 뭐 교육해서 키울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얘기를 계속 나눌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예. 소방대원 같은 경우 이렇게 극단의 아주 예외적인 너무 특별한 경험들,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상황들을 접하고 내상을 입고 이런 분들, 트라우마 피해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얘기를 집에서도 와이프한테도 얘기 안 하고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걸 얘기해야 한들 이해할까? 나만 고통스러우면 됐지 이것을 또 굳이 그런 마음도 있고요. 네, 당사자가 느끼는 그 감정을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본인들이 그 얘기들을 안 하거나 뭐 하지 않으려고 뭐 심리적으로 저항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포자기 상태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더 누가 알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본인들이 그냥 조개처럼 다 이렇게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얘기해봐야 모를 거야. 말해본들 무슨 방법이 있겠어. 그리고 어디 가서 내가 소방대원이라 그러면 다 영웅이라 그러고 대단하시다 그러고 다들 그래요. 그런데 내가 거기다 대고 이런 불평불만이나 하고 그런 분들 뭐 얻을 것도 없는데 뭘 굳이 이런 마음들이 팽배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 내상들이 너무 축적이 된 매일 자살하고 싶다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예, 그게 특별한 일부의 얘기가 아니죠. 소방대원
구급대원들의 한한한 이게 사회 곳곳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이게 혼자서 해결할 문제를 좀 떠난 듯한 예. 그 다음 단계에서 조금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혹은 그냥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조금 그런 예. 기회라도 좀 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죠. 저는 이제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요즘에 힘든 사람들 투성이다, 다 힘들다, 다 극단적이다. 그런 측면도 있고 사회가 진짜 너무 외롭고 고립되고 자꾸 도구화되고 내 개별성이나 내 존재 자체에 집중을 받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건강 측면에서 보면 예전보다 굉장히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도 있지만 옛날엔 없었는데 지금 굉장히 늘어났다기보다 옛날에도 있었는데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없었고 접근할 수 없었고 그리고 당사자들도 그냥 혼자서만 피해를 머금고 그냥 무너지고 그렇게 되고 그냥 딴 사람들은 그것과 별개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랬다면 이제는 이게 자꾸 많이 알려지고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같이 고통을 좀 접하게 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 힘든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같이 힘들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예전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예전보다는 조금 더 풀어놓은 덕분일 수도 있다. 소방관들의 이런 내상은요. 저는 훨씬 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굉장히 심각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지만 당사자가 지금 책을 낸 분도 있잖아요. 이렇듯이 지금 우울증으로도 예전보다 진료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어쨌든 이제 자꾸 오픈을 하고 얘기를 꺼내놓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듣게 되고 자기가 같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듣게 되고 다른 피해자들의 얘기를 알게 되고 이런 과정은 저는 예전보다 조금 더 진전이 된 측면이 있다. 알아서 예전보다 불편할 수 있지만 건강한 불편함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든 사람들끼리 같이 더 연대하면서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같이 또 머리를 맞대는 방향으로 우리가 공감대가 넓어지면 반드시 그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요?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선생님이 진료실에만 계신 게 아니라 거리로 나오시고 또 다른 공간에서 어쨌든 사람들을 꾸준히 만나시고 선생님의 같은 이 동료분들이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참 안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신과 의사 동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진 않지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나 그냥 심리 상담, 심리학 베이스로 아니면 그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그 베이스로 상담 요즘에 이제 뭐 도처에 이게 상처가 있어서 여러 다른 연관 학문 중에서도 이제 상담 쪽으로 교육학을 하다가 교육심리 쪽으로 하면서 상담을 하고 이런 여러 다른 그 상담을 하는 직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런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치유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치유의 권력 서열 중에 사회적으로 치유자로서 우리 사회가 규정한 제일 탑이 정신과 선생님, 전문일 텐데 여기서는 별로 움직임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도 그 아래에서는 훨씬 더 젊은 층에서는 그 저변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느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을 조금 더 돕고 제 경험과 이런 것들을 전하고 이럴 자리나 그런 상황들은 적극적으로 만들고 하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제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주신 것도 네. 브릿지를 타고 그 누군가에게는 연결이 되고 힘내서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조금 넓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네요. 저희가 어쨌든 연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소통하는 선생님만의 꿀팁, 소통 꿀팁 하나만 주시겠어요? 내가 많이 이해받고 수용받는 경험을 하는 것. 내가 내 자신이. 그러면 그 효과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것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경험하면 저절로 소통을 하게 돼요.
그건 근데 제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거기부터 출발해야 되는 건 맞아요. 거기서부터 출발. 네. 근데 우리가 그거 건너뛰고 그 다음에서 소통을 하는 어떤 방법,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뭐 여러 가지로 거기서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기반 없이 그냥 모래성 짓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뭐 쉽다, 뭐 간단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자신이 이해받고 수용받고 그런 욕구가 있고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정당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 마음이 옳고 그것이 누구한테나도 다 당연한 거고 이런 것을 내가 알아야 나한테 그렇게 해줄 사람 있나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찾아야 또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욕구가 채워지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 거의 제가 첫 번째로 선생님을 만난 건 이거 역시 천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도 좀 한마디 해주시면. 되게 활기차게 들어주고 굉장히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주고 물어봐주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중간에 쉴 때 저 힘들지 않냐 얘기해서 그랬잖아요. 지금 마치고 나서도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약간 좋아요. 그 은총받고 축복받은 느낌이 그건 좀 오바고 약간 정확한 표현을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뭔가 이렇게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위로받은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편안했고 그래서 내가 오늘 혜승 씨가 진행한다 그래서 진짜 그래서 나왔거든요. 진심인데 오늘 첫날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나왔는데 역시 나는 참 잘했어. 내가 참 잘했어. 그런 생각 들었어요. 참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정혜승의 브릿지 어색합니다. 아직 그 첫 게스트를 모신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책을 쓰신 저자분들이 아마 될 것 같은데 모시고 정말 그 우리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 유익하거나 즐겁거나 재밌거나 혹은 우리가 꼭 알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책계 스튜디오에서는 지금 정혜승의 브릿지를 2주 방영을 하고 그 다음에 황인찬의 녹록을 2주 또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2주 뒤에 다시 새로운 게스트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의 브릿지 기억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어색하지만 좋아요, 채널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